세차게 내리는 비가 차창 밖으로 물줄기를 길게 뿌렸다. 내비게이션이 앞으로 5분 정도면 서울에 입성할 예정임을 알렸다. 패권은 커다란 손으로 핸들을 꾹 움켜쥐었다. 훤칠한 이마는 부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작게 금이 간 뒤였다. 밤중인데다 비구름이 짙게 낀 시야는 사뭇 어두웠다. 딱딱하게 굳은 인매 사이로 작은 욕설이 새어나왔다. 운전하기에 더없이 엉망인 날씨였다. 그는 능숙하게 핸들을 꺾어 차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오랜만에 내려간 부산이었다. 한 회장의 수하들, 그러니까 그에겐 옛 동료였던 이들을 만나 사업 문제로 회의를 열었던 참이었다. 그 놈만 아니었어도 맷불 맞은 멧돼지처럼 씩씩거리며 서울로 바삐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회의 중에 이른 저녁을 먹던 차 받은 연락에 모든 걸 내팽개치고 달려온 참이었다. 엑셀을 밟는 발에 힘이 들어갔다. 패권은 앞을 보며 핸들을 재차 힘주어 잡았다. 그는 차창 너머로 밤거리를 응시하며 문득 미간을 문질렀다. 이틀째 잠을 자지 못해 몽롱한 기운이 돌았다. 출발할 때 광안리 카지노 윤 사장의 비서가 들여 넣어준 커피는 이미 차게 식은 채였다. 휴게소조차 들르지도 않고 달려온 건 똥덩어리 같은 계자식 때문이었다. 그는 이를 꽉 깨문 채 이세로 작게개 같은 이름짝을 뱉었다. 소윤열. 눈동자 속에서 증오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시커먼 광망을 줄줄 흘리며 패권은 다시 엑셀을 길게 밟았다. 차는 거침없이 길을 내달렸다. 검은 차체가 육중하게 고속도로 위를 돌진할 때마다 차들이 추춤거리며 피해가길 반복했다. 단숨에 서울로 진입한 패권은 고개를 한 번 젓고는 다시 핸들을 힘주어 잡았다. 강변도로 위를 무섭게 내달려 고요한 주택가까지 힘껏 엑셀을 밟았는데도 가슴에 맺힌 우라는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긴 언덕길 끝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고고하게 자리한 저택 앞에 도착한 패권은 시동을 끄고 등받이에 기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사이 대문이 열렸다. 보이지 않아도 늘 저택 주변을 돌며 경호하는 이들이 그의 도착을 먼저 알린 뒤였다. 사내들이 우르르 달려와 차 앞에 공손하게 섰다. 그중 패권의 오른팔이자 이사인 공청호가 다가와 차 문을 열었다.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사장님? 무사히 다녀오셨습니까? 그의 말에 선창인 양 모두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다. 패권은 무심한 얼굴로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차에서 내린 그는 이제껏 답답했던 것처럼 재킷을 벗었다. 문을 연 청호가 재킷을 공손히 받아 팔에 걸쳤다. 한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과장. 패권의 눈이 번득였다.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청호야. 이번엔 청호의 이름을 불렀다. 채차글이 부른 건 예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와도 같았다. 그의 성미를 익히 잘 아는 청호가 고개를 깊게 숙였다. 볼일부터 봐야지. 나직하게 말한 패권이 커프스링크를 풀고 셔츠 소매를 척척 걷었다. 강건하게 튀어나온 전완근이 꿈틀거리는 모습에 청호가 마른 침을 삼켰다. 별일은 없었고? 숨어 지내던 은신처까지 가서 뒤처리는 완벽하게 해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새끼 흔적은 찾지 못할 거고요. 청호의 대답에 패권은 고개를 끄덕인 뒤 정원 안을 가로질렀다. 이제야 정원 일이 끝났는지 장비를 챙겨 나오던 정원사와 그의 보조가 추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패권의 시선은 한 번도 고용인들에게 가 닿는 법이 없었다. 무심하게 지나친 뒤에야 정원사 보조가 가슴을 쓸어내렸고 정원사는 질린 얼굴로 입만 꾹 다물었다. 현관 앞에 선 집사가 대기 중이었다. 저택의 살림살이를 오래도 맡은 송 집사는 패권을 한 회장만큼이나 정중하게 모셨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패권은 한 회장에게 성씨까지 물려받을 정도로 친아들이나 다름없었고 지금은 암묵적으로 조직의 1인자이기도 했다. 현재 이 저택에서 한 패권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위를 지닌 존재였다. 그걸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제 오셨습니까? 저녁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 없어. 패권은 오만하게 내뱉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여직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그들은 그를 훔쳐볼 때마다 황홀해하면서도 눈이 마주치면 숨기 바빴다. 패권이 풍기는 싸늘한 위압감을 이겨낼 만한 간담의 소유자는 하나도 없었다. 패권 역시도 고용인들의 시선을 일일이 다 받아주는 성정이 아니었다. 필요하지 않은 곳에 신경을 쓰는 일은 딱 질색이었다.
일견 거만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집중력과 추진력으로 그는 이태 만에 망가진 조직을 거의 재건한 뒤였다. 지하실 방에 묶어뒀습니다. 그가 사방을 둘러보자 송 집사가 눈치껏 비위를 맞췄다. 백건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인 뒤 승강기 쪽으로 향했다. 반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주로 상주하는 고용인들이 사용했다. 그는 한 번도 계단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송 집사가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백건과 청호가 승강기에 탔다. 청호가 버튼을 조작하자 승강기가 움직였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서 있던 수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백건은 그들을 힐끗 보고는 복도를 가로질러 안쪽으로 향했다. 커다란 창이 있는 쪽은 고용인들의 숙소와 헬스룸, 세탁실이 차지하고 있었다. 백건은 그 방들을 지나쳐 가장 안쪽, 푯도 들지 않는 골방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주먹을 가볍게 쥐자 피를 볼 생각에 모처럼 근육이 팽팽해졌다. 사업을 한답시고 잠재웠던 본능이 꿈틀거렸다. 물론 근거 없이 타오른 건 아니었다. 몇 달 동안 골치를 썩이던 놈을 잡게 되었으니. 2년 전 한채성 회장이 마지막 여생을 옥살이로 대신하고 마약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로 검사와 합의한 덕택에 무너져가던 조직은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인천을 관리하던 회장의 오래된 오른팔 백영태 사장 밑에 있던 녀석이 허락 없이 마약에 손을 댔다. 보스의 희생이 무용지물이 된 판이었다. 고작 잔챙이에 불과한 노미 조직 전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백건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분노에 휩싸인 건 백건뿐만은 아니었다. 휘하의 사장단들이며 전 조직원이 이를 갈며 놈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대 목에 현상금을 건 지 고작 일주일이 지났는데 놈이 제 발로 여길 찾아왔다. 그것도 당당하게 제 이름을 팔며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면 사장님도 절 용서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기가 찼다. 백건은 코웃음을 치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청호가 먼저 달려가 문을 열었다. 그는 백건이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청호가 스위치를 누르자 불이 켜졌다. 백건의 싸늘한 시선이 골방 안쪽에 주저앉은 놈과 그 옆에 앉은 여자를 스쳐 지나갔다. 소윤열. 청호가 갓잔 타는 듯 경멸을 섞어 입을 열자 놈이 고개를 들었다. 이미 얼마나 얻어터졌는지 퉁퉁 부은 눈꺼풀은 시커멓게 멍든 뒤였고 입술이며 볼이며 성한 구석이 없었다. 사 사장님. 입가가 찢어졌는데도 혓바닥은 멀쩡한 모양이었다. 율렬이 더없이 간절하고 갸륵한 감정을 담아 백건을 불렀다. 백건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억눌러 두었던 분노가 다시 심장을 가득 채우고 혈관을 통해 온몸을 덮었다. 대신 그의 시선은 율렬의 옆에서 얼굴을 붉힌 채 웅크린 여자에게로 향했다. 꾀죄죄한 몰골에도 제법 예쁘장해 보였다. 다만 백건의 눈엔 지나치게 핏덩이처럼 보였다. 그런데도 여자에게로 향하는 시선을 막을 수는 없었다. 화가 치미는 와중에도 여자가 자꾸 눈을 잡아 끄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백건의 눈이 가늘어졌다. 여자는 희고 가냘팠다. 색소도 옅고 공기 중에 녹아들 것처럼 희박해 보였다. 두려움으로 촉촉하게 젖은 눈은 크고 뺨은 상기된 상태였다.